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양파, 당근, 감자 같은 것들을 낱개로 팝니다. 물가 부담에다 1인 가구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한 망씩 사서 쟁이던 소비 패턴 안 맞는다고 본 거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유류세 최대폭 인하, 공공요금 인상 제한 등 물가관리 대책이 휴일이던 어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할 텐데 대증요법 외에는 뾰족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이 와중에 남쪽에서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가뭄에 작황이 나빴는데 장마로 해갈만 될지 농사까지 망쳐서 물가가 더 오를지 걱정입니다. 서울은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들 챙기셨죠? 6월 20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되고요.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크게 높인다고 하네요. 전기, 가스요금은 좀 올라가는데 다른 공공요금은 인상을 제한한답니다. 가상화폐 시장 현황도 한번 둘러보고요. 지난해에 이른바 로또 분양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또 다른 단지가 있죠.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시공사 삼성물산이 공사비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둔촌주공 이후에 공사비 인상, 이 갈등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또 정부가 내일 분양가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경제 소식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와 알아볼게요. 증시 잠깐 들렀다가 행복발전소 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보유세 감면, LTV 완화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거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한 내용들, 궁금하실 만한 점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발전소 오늘 첫 시간인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출장 미용, 출장 마사지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연결해주는 앱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국내에서는 법이 허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요즘에 기름값 얘기는 거의 날마다 하게 되는데 유류세 인하폭을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늘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추경호 부총리 주재하에 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게 유류세 인하 소식인데요. 정부가 이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7%는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데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인하해서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30%로 확대가 됐는데요.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이마저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기에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인하하기로 한 건데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력 세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세율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게 되면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가량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낮아진 516원, 경유는 38원 낮아진 369원, 그리고 LPG 부탄은 12원 낮아진 130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했는데요. 가령 하루 40km를 주행한다고 가정
가정을 하면요. 휘발유 기준으로 한 달에 7,000원 가량을 추가 절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바로 내려갑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고를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반영된 물량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요. 정부가 이 실제 기름값에 이 조치가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3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전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국제유가가 더욱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주유업계와 협의를 해서 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직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인하를 추진하고 자영업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2주일 내에 가격에 반영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을 좀 이용했으면 한다. 이걸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이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이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 원 가령 하반기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기존 제도상에서는 32만 원씩이었는데 이게 하반기 64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총 96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 그리고 기차 등이 되겠는데요. 또 정부는 이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키로 했는데요. 현재 이 카드의 이용자 수가 39만 명인데 연말까지 45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알뜰 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요.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교통비를 최대 3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알아두셨다가 이거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최근에 나는 이제 차를 버렸다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으시거든요.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대증요법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 리터당 57원 내려가는 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참 제한적인데 전기, 가스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군요. 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도 좀 많은 고심을 하는 눈치였는데요. 결국 이 정부가 상품 서비스 가격의 원가격이 되는 이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고 더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와 이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이 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전의 영업 손실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간 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런 연유로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다만 정부도 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서 먼저 한전이 경영 효율화등 이런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와 함께 이 전력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도 바꾸는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공공기관 자체의 재정 여력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라는 것인데요.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로는 뭐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 뭐 택시 요금, 전철 요금 등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코인 시장은 지금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루 만에 10% 급락하면서 시장이 공포에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만 달러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떨어졌다가 잠시 이렇게 뭐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다시 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상황인데 공사비 인상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둔촌주공 네.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반포 원베일리도 공사비 인상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반포 이 레미안 원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분양을 하면서도 분양 가격이 당시 역대 최고 가격이었어요. 3.3제곱미터당 5,653만 원을 기록해서 당시에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공사비를 또 추가로 인상한다고 하니 어떤 여파를 미칠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시행자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액하고자 할 때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철근과 콘크리트는 물론이고 각종 마감재 가격이 20%에서 30% 이상 폭등한 데다가 조합이 인테리어 고급화를 결정하면서 당초 약속한 공사비로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삼성물산이 판단했다는 건데요. 현재 이 둔촌주공도 이 공사비를 두고 이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반포에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측이 조합이 요청했던 여러 가지 고급화 작업을 수용을 하면 공사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이쪽에 문의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지 결정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단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우리가 그걸 좀 들여다보는 거죠. 앞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 이 정부 관계부처가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과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국토부가 주도하는 분양 가격 개편안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적용되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산정 방식을 바꿔서 분양 가격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공사비 문제로 앞선 이런 상황들처럼 정비 사업장마다 갈등이 깊어지고 또 분양 시기도 늦춰지다 보니 이 기존 제도를 손보겠다는 건데요. 네, 분상제는 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 적용되는 규제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분양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산정 방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 가격이 좀 더 뛰게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자들은 불만이 좀 있으실 테고 주변 부동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이거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거 가지고 비판 여론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정부도 최근 이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서 분양 가격을 10% 이상 올리기 힘들 것이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대폭 올라가면 또 물가를 자극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데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난 4월 평당 3천만 원을 이미 돌파했고요. 지난달에 잠깐 분양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분석이 중론입니다. 네, 이거 참 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서울에 단독주택 한 채 가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평당 3천만 원이라 참 선배님들 생각은 또 다르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아직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를 하자 달러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런 장 초반 변동성 확대 이후에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국채금리 상승폭이 축소되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에 에너지 업종이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에서 연준의 입장을 충분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 연준은 1년에 2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장이 출석해서 의회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 22일 상원 청문회, 23일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요. 이에 앞서서 17일 금요일이었죠.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서 연준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공급이 타이트해서 실업률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의 고정 투자 및 가계 지출은 강세를 유지해서 경기는 견고하다고 주장을 했고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몇몇 요소를 나눠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는 2021년 12월 5.8%에서 4월 6.3으로 상승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가속화에 의해 주도가 됐고요. 근원 물가는 4월 4.9로 하락해 작년 12월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근원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경제활동 즉 GDP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1년 4분기에 연율이 6.9% 급등했다가 1분기에는 1.5% 감소로 하락을 했습니다. 큰 변동 원인으로는 순수출과 재고의 변동성을 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강도를 잘 반영하는 소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는 강해서 1분기에도 성장을 했고요. 가장 최근 지표에 따르면 고정 투자가 완화될 수는 있으나 소비 지출이 여전히 강해서 2분기까지도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속적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적 긴축을 시행을 했고요.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가 안정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톤이 조금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이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을 했고요. 이런 보고서 발표 이후에 달러화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2분기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침체 우려는 좀 면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여전히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활동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결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좀 무서운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산가치 하락을 감수하겠다. 금융시장의 타격을 감수한다. 이런 뜻이기도 할 텐데 지난 금요일에 에너지 가격은 급락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인 국제 유가의 하락은 이 경기 둔화 우려에 기반한 수요 감소 가능성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보여집니다. 공급량 확대 뉴스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사실은 마냥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데요. 다만 이날의 하락에는 뭐 경기 둔화 우려와 생산 증가 이슈가 조금 동반됐다는 점에서 약간은 중립적인 영향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게 증가를 했었고요. 여기에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달 발표나 예상 과 같은 0.4%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자극됐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 13일 발표했던 시추 생산성 보고서에서 퍼미안 분지의 원유 생산량이 7월 하루에만 530만 배럴을 넘어서는 등 생산 증가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도 하락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여기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연초에 3분의 4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됐었으나 현재는 50%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실제 인도가 기존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체에서 1%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18%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입국이 되었고 중국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수입량은 뭐 기존의 공급처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약간의 축적되는 재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표 중이라는 소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곡물과 비료 수출을 늘릴 것이라는 이런 언급들도 국제유가, 밀 등 곡물 가격 하락을 촉발한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됐고요. 국채금리 상승폭과 달러와의 강세폭도 축소되긴 했으나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공급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유가의 하락은 사실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비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경제 일정은 뭐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지표들이 발표되는 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FOMC 이후에 주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발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75bp 인상 결정과 향후 경기 및 인플레 전망 등에 대한 아마 발언이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고요. 또 이번에 시장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전달했던 방식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죠.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이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좀 힘겹게 출발을 하네요. 네, 일단 시작은 사실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이 시작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최근 하락했다는 저가 매수세가 단기로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또한 낮아진 유가, 나스닥 반등 같은 것들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업종 부진이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둘 다 하락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황에서 이 주간 주말 사이에 이 비트코인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특징적인 업종, 섹터로는 누리호 발사 관련된 이벤트가 좀 상존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좀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6일에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나왔죠. 큰 틀에서 민간과 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삶 전반에 미치는 정책에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세금이 좀 줄어든다, 대출이 쉬워진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되는 건 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랑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거 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공시가는 작년으로 기준을 한다라는 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재산세를 매길 때는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걸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물론 실제 시세보다 공시가가 조금 더 낮고 여기다가 좀 더 낮은 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일반적인 재산세 주택에 대해서는 60%를 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세가 5억짜리 집이다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가 70%면 3억 5천일 거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 60%를 곱해서 그 금액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45로 낮아지는 거니까 15%포인트 조금 더 떨어지겠죠. 세금을 그만큼 깎아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처럼 이것도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요만큼 깎아주는 게 기존보다 15% 덜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핫한 이슈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해서도 3억 원의 특별공제를 1주택에 대해서는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3억씩 빼준다 이런 예, 얘기예요? 더 빼줍니다. 원래는 이제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 원까지는 공제가 그냥 됩니다.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12억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최소한 11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가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3억 원의 공제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공시가 14억 원짜리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1주택인 경우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종부세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예요. 원래 올해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4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0%를 곱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고 여기에도 뭐 얼마나 보유를 했는지 또 연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들도 있으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부세에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60%로 일단은 적용을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감세라는 얘기인데 이 예. 감세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약 1,900만 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중에 1주택자이신 분들이 980만 호 정도, 반이 조금 넘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얼마나 낮아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이제 누진 구조다 보니까 각자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실 텐데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8천 원 정도 떨어지는 기존에는 43만 원, 43만 9천 원 정도였는데 한 36만 원 정도로 평균 7만 8천 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좀 완화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주택이지만 여기까지는 1주택으로 봐줄게요. 요렇게 한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종부세 납부를 좀 뒤로 밀어준다 이런 정책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1주택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택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주택 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단 1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1억 원 그리고 올해는 뭐 14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부터는 전혀 그런 공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7억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랑 네. 14억짜리 하나 있는 거랑 세금 산정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재산을 보유한 그 금액 자체, 재산의 규모로 봤을 땐 똑같지만 그걸 두 개로 쪼개거나 특히나 뭐 세 개로 쪼개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혀 혜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불합리한데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팔아라라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의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는 주택. 이런 주택은 내가 중간에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그냥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몇 채야 요걸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뭐 언제 처분하든지 간에 그냥 2주택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주택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받은 주택은 좀 1주택으로 바라봐주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집이 있지만 지방에 잠깐 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집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가 주택인 경우에는 요건 이제 주택수에서 좀 빼주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소득은 없지만 종부세를 집값이 올라가지고 내야 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고연령층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종부세 납부를 뒤로 밀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60세 이상 그리고 또는 이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또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는 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매수 심리에 부합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만약에 예. 이런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보유세는 무겁게 하고 거래세는 좀 낮춘다라고 네. 하면 갖고 있는 이번 기회에 내놓자라고 될 텐데 모든 그렇죠. 문이 다 열렸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네. 비싸도 한 채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심리를 좀 부추기게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집을 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 더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뭐부터 팔 것이냐. 결국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것만 남겨놓을 텐데 지금 말씀 쭉 드린 것처럼 뭐 종부세에 대해서 추가로 3억을 공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뭐 강남에 20-30억이 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세금이 종부세가 전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2주택, 3주택보다는 무언가 하나를 남겨놓고 보유세가 부담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 디자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화력이 집중되는 부분이에요. 예. 반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률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지니까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간에 이상했던 좀 불합리했던 부분은 고쳐지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집을 갖고 있는데 20억짜리 집 한 채 있는 분과 10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분 어느 분이 더 부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심지어 10억짜리 두 채가 아니라 12억 9억짜리 두 채 이렇게 해서 18억 가지신 분, 20억짜리 한 채 가지신 분. 재산가액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20억이 더 많은 건데 세부담은 다주택자에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는 부자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재산 규모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또 우리가 재산세를 사실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냈던 세금 대비해서 아무리 올해 세금이 올라가더라도 이만큼 이상은 내지 않도록 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약간의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비해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뭐 100에서 130%는 초과해서 올리지 않도록 네. 안전장치가 걸려 있죠. 그러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뭐 세금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부담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범위에서 증가를 하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 세부담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1주택자가 부담하던 종부세와 3주택자가 돼가지고 부담하는 종부세하고는 다른 세금으로 봐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은 아직까지 뭐 고쳐지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 세금을 내는 건 좋다. 하지만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거든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그게 다주택자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귀를 기울여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무겁기 때문에 덜어준다라는 거에 대한 방향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부자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면 고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철학적인 판단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다주택자에 대한 평가, 이게 시장에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세정의 방향도 달라질 텐데
부동산 시장에서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그 처우도 좀 달라진달까요? LTV를 80%까지 허용한다. 네. 이 조건 없이 다 해줍니까? 아,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 없이 다 해주긴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제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생애 최초에 해당되면 내가 집을 살 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건가,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따져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생애 최초로 특별하게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LTV 집값의 대출 한도를 80%까지 늘려주긴 해요. 근데 기존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생초주택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과가 되는 거니까 기존에 그러면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뭐 규제 지역을 구분을 하죠.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 지역의 집을 살 때는 집값의 40%에서 50%까지만 원래는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에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50에서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출 금액이 최대 4억 원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서울에서 그러면 나는 서민 실수요자다라고 했을 때 9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느냐, 대출을 70% 받아서 그건 안 되고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9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4억 원까지만. 그러니까 5억은 내 돈으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네. 서민 실수요자인데 5억의 현금을 쥐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무주택이면서 소득도 일정 부분 이하여야 되거든요. 뭐 9천만 원 이하, 1억 이하. 근데 소득도 낮으신 분들이 현금 5억씩 들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게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구성하는 나, 뭐 배우자,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세대 중에 집을 가져본, 내 이름이 그 등기부등본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으신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대에서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유의하셔야 될 게 지분을 살짝 갖고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가끔가다 있어요. 뭐 만약에 이혼을 하신 부부라고 한다면 과거에 공동명의로 집 잠깐 갖고 있었던 네. 그러나 집은 팔아서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렇게 지분이 살짝 섞여 있었던, 그렇게 해서 소유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잠깐 내 명의로 집을 잠깐 동안 해줬다거나, 아니면 그 주택 청약할 때 우리가 소형 주택이나 소형 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를 안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규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내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가져봤으면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었어야지 생애 최초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을 해주기는 합니다. 소득 요건 제한도 없고 집값의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한도도 과거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한도가 6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다 그러면 최대는 7억 5천짜리 집을 80%로 대출 받았을 때 6억까지. 그럼 7억 5천이 넘는 뭐 9억짜리 10억짜리는 어떻게 되냐? 그건 역시나 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 DSR 규제가 7월부터 강화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TV는 그렇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서울에서 7억 5천만 원 하는 집까지는 그 생애 최초라면, 그러니까 전 구성원이 한 번도 집을 안 가졌다면 그렇죠.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네. 근데 DSR 규제가 있으면 만약에 이분이 기존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이 있다라고 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DSR 규제에서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되기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오긴 하지만, 요건 이제 DSR이 없지만 우리가 7억 5천짜리 집을 사면서 80%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DSR 적용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냐, 이건 이제 연봉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초과해서 쓸 수 없다라는 거니까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6억 대출을 받으려면 30년 만기로 요즘 금리 한 4%로 계산을 했을 때 8,600만 원의 소득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600 이상은 버셔야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요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거고, 혹은 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출이 포함돼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만큼 한도가 깎이는 상황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TV 규제를 완화하고 무조건 생애 최초,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자,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 한도도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떤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DSR이 딱 적용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 뭐 생계비, 뭐 병원비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우리가 대출 우선순위로 봤을 땐 담보대출이 가장 저렴하죠. 그다음에 뭐 신용대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담보대출이 DSR 규제 때문에 걸려 있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뭐 대부업체 이런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규제가 더 큰 고통을 낳게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예외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집을 살 때라든가 일반적인 대출을 받을 때는 뭐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DSR과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 소득을 장래 소득을 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릴수록 조금 더 네. 소득을 많이 인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별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택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밖에 민간이나 소상공인, 청년, 직장인을 위한 대책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싶은 날이 제법 많습니다. 염색해야 되는데 미장원 언제 가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목이 안 돌아가는데 마사지샵 이런 데 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바쁜 현대인들을 겨냥한 출장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장에서 제가 목을 풀어드릴게요. 아니면 염색을 해드릴게요. 이런 서비스 사업이 이제 미국 넘어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법이 허용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첫 시간인 법률발전소에서 법무법인 미션의 대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미국 시장에서 출장 서비스업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첫 인사부터 하고 갈까요? 네, 저는 이 스타트업과 또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법무의 미션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또 규제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우리 산업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소개해서 우리 첫인사 할까요? 일 때 이렇게 그냥 잘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 분 역시 변호사 맞으시군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장 마사지 중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주제 자체가 뭔가 좀 불법적인 걸로 벌써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마사지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신산업으로서 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마사지를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연결을 하는 수드 같은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드라는 회사는 7,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면서 전 세계로 이제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도 지점을 두고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필요와 또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캐나다, 영국, 호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저는 이거 미국에서 가십걸 예전에 드라마에서 출장해서 서비스하는 분들 불러서 그 플레이어가 서비스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헤어나 메이크업과 같은 미용 관련 중개 사업도 화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뷰티 관련돼 가지고 미용이나 네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모바일 서비스인 스타일비라는 서비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램 스퀘어드라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마사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미용이나 몸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상당 부분들이 또 집에 찾아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업장에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업종들인데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이나 해외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니즈는 우리나라나 해외나 똑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나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영업, 이런 형태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법이 아닌 양성화된 일반적인 사업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어찌 보면 이 기준을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관해서 하는 몸과 접촉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집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런 사업이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가능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가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하고 있죠. 찾아와서 하는 청소 서비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집에 찾아와서 하는 서비스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에서 일단은 영업소 외를 벗어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본 그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안마는 그 특정한 그 업역으로 우리가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리치료사도 병원 외에는 영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사지는 그렇다고 쳐요. 미용 관련 서비스는 어떤가요? 네, 미용 관련 서비스도 지금 공정위생법 제8조에서 아예 영업소 외에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하는데요. 너무 고령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혼인이나 출산 등의 아주 매우 제한적인 경우들에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헤어 아니면은 미용, 화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특별히 뭐 퇴폐 영업이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업소 외에서 하는 것들이 모두가 금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당되는 모든 영업들이 불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구인구직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매치해주는 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출장해서 뭐 네일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눈썹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궁금증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3179님. 애견 미용을 만약에 출장으로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지금 규정이 있습니까? 애견 미용 같은 경우는 불법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불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상적으로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 미용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산업 쪽에 소위 말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랬다가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만 한정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영업하신 분들한테는 자신의 영업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은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차라리 합법화돼 가지고 모두가 여기 참여할 수 있다면은 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한계 속에서만 머물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 업종의 얘기를 충분히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영업장을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 고용하고 세금 내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개인으로 돌아다니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고 우리는 금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초에 이걸 법으로 막았던 취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큰 취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하나의 그 사업에 대한 관여해야 하는 철학도
이제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업들은 영업소라는 특정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업소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 그 업을 할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디가 관할인지 누가 담당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중위생과 관련될 수 있는 업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관할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니터링을 벗어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지금 규제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와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어쩌면 조금은 관 중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영업장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연결해가지고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전에 어찌 보면은 서비스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은 금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영업장을 하시다가 그러네요. 그쪽으로 업역을 좀 넓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마사지나 미용업계 관련자들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서비스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내수 키우자 얘기하는데 앞으로 부작용은 줄이면서 서비스는 또 산업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지점에서 좀 합의점 찾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진짜 금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이런 형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한번 그 네일 관련된 서비스가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는 음성적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하거나 자격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거를 감안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영업소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과 함께 해가지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는 배달이 되는 음식점은 몇 개 안 됐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시 음식점에서만 팔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배달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그 피부 미용과 관련된 곳들이 기존에는 찾아오는 손님들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업소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업장 자체를 바꿔놓고 있네요. 사업장의 공간적인 개념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앞으로 우리 서비스 시장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품질은 올리고 지금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님 맞습니다. 세수 파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세수 파악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서비스 받는 분의 건강, 안전을 챙기려면 양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고 네. 또 반론도 있네요. 영업장에서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면 세원으로 흡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관련 서비스들 또 앱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새로 등장을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계속 씻구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비 온다고 합니다. 우산 챙기세요. 발전.